시간이 되었으므로 곧바로 조만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고요. 더군다나 특히 발표 자료를 만드시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경기도의원 이용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공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순혈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 대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사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요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향해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경기도 화성의 송옥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같이 오늘 행사에 대해서 주최와 주관을 해주신 강관석 생명평화회의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김현정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재 발표를 맡으신 정호연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생명평화회의의 장동빈 집행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입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의 황성현 정책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국립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의 김주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손종필숙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만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상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소개해드릴 분들 계시면 차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 화성갑 출신 국회의원 송옥주고요. 저는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오시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시간 맞춰서 와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원 군공항 이전 상생해법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개최의 뜻을 모아주신 수원군항세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우리 대표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현정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님, 저희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할 때마다 항상 같이 해주셔서 더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지역에 특화된 토론회여서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 연락을 좀 못 드렸는데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우리 양정숙 우리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토론회 할 때도 우리 폴리텍 대학 관련된 토론회나 그런 데도 직접 참여해 주셔서 화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논의를 더 깊이 있게 또 논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세 분의 발제자분들과 네 분의 토론자분들 초청을 했는데요. 정호영 변호사님 그리고 구교훈 회장님, 장동빈 집행위원님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토론하시는 네 분인 우리 황성현 정책국장님, 김주영 교수님, 손종필 수석연구위원님, 이상환 대책위원장님 그리고 또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법안으로 발의를 한 지는 10년이 훨씬 지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흥지구를 선정한 지는 7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화성의 반대와 여러 가지 논리적인 빈약성으로 인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행정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지금 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거의 무슨 단골 손님처럼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도 화성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반면 수원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달리 갈렸습니다. 야당 후보들께서는 사실 이 군공항 이전을 강행을 하자라는 그런 발언과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여당 후보들은 대안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냐,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라는 부분들로 해서 심지어 수원에 있는 정치권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한 가지의 의견이 아니라 갈등과 이견이 표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제는 종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우리 발제자분들과 또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내용을 많이 분석하시고 오늘 또 많이 발표를 하실 텐데요. 현행 법령상으로 군공항 이전 절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빈약한 갈등이나 중재 조정 기능도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들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보 상황에 따라서 수원의 수도권에 군공항이 반드시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 국제공항 건설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분석과 대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대안과 상생 방안을 모색한 후에 저희가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들이 완전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참석자분들뿐만 아니라 관심 갖는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우리 또 윤미향 의원님께서 오셨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먼저 오신 양정숙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일하는 입법 노동자 양정숙입니다. 예, 송옥주 의원님께서 정말 화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요. 항상 정말 화성 위에서
이번에 또 수원 군공항 그 반대를 위해서 이전 반대를 위해서 현장 시위까지 참석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화성 위에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교통망 확충 위해서 또 신안산선, 또 향남, 남양, 또 송산으로 이어지는 또 교통망 확충 위해서도 화성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화성에 또 그 독립유공자 또 후손이시잖아요. 독립유공자 후손답게 정말 그 많은 일 하셨는데 이번에 정말 이게 화성 그 시민들께는 고통만을 안겨주는 이 군공항 이전 반대도 반드시 이전 반대 하실 거라고 관철시킬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제 화홍지구가 또 유네스코 그 생태 습지로 2026년에 등록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군공항이 여기로 이전된다면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요. 또 특히 화성갑 같은 경우는 다른 화성 지역과는 달리 1, 2차 산업까지도 같이 그래서 1, 2차, 3차, 4차 산업이 모두 다 집약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 오염도 좀 심각하고 또 탄소 배출도 또 많은 곳인데요. 여기다가 이 군공항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정말 그 화성 시민들의 화성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송옥주 의원님이 국회에서 정말 가장 열심히 일 잘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번에 군공항 이전도 반드시 막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국방위도 가셨습니다. 국방위가 정말 군공항 이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다 보니까 21대에도 많은 일 하셨는데 22대에도 더 큰 일,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더 눈부신 빛나는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윤미향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홍보 게시판 보고 하고 있는 걸 알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고 수원 그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날 때마다 바로 그 밑에서 그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집에 모카와 쿠키라는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 비행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고양이들이 행동을 멈출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성의 매양리 군 사격 연습지 그 피해로 인해서 화성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삶이 파괴되는지를 옆에서 직접 보아왔고 다시는 어떤 민간인들의 삶이 이런 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 삶이 파괴되는 것 이게 진정한 안보인가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면서 살았고 진정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안보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수원의 군 공항 문제가 계속 오래된 문제였고 저도 역시 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화성으로 이전되는 건 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송옥주 의원님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화성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계속 저도 함께 해왔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수원에 있는 군 공항을 오히려 폐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 길을 그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원과 화성 경기도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정책으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비록 21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22대 국회에서 그 일들을 송옥주 의원님 또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수원의 당선인들이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정말 오히려 더 이웃 지역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생태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들
그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태계만 멸종 위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사람도 멸종 위기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심각한 경고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가라는 것에 중심을 맞춰서 저도 끝까지 22대 국회의원들과 연대하면서 성옥주 의원님과 연대하면서 밖에서 거리에서 길 위에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예, 유미아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강관석 생명평화회의 공동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원 군공항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 방안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토론하러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수원 군공항은 저한테 추억이 있는 곳이죠. 제가 수원에서 군대 생활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전 육군입니다. 공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추억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학교 시절 여기 국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방공 영화가 나오면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을 가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빨간 마우라였죠. 빨간 마우라를 보면 거기에 잘생긴 정확하게는 누구였는지 신영균 씨도 나오고 신성희 씨도 나왔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잘생긴 배우 아저씨들이 막 가서 나쁜 일을 당하고 죽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있던 예쁜 배우 아줌마들도 막 그걸 보고 울고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나도 크면 나중에 저렇게 잘생긴 아저씨야 예쁜 아줌마들을 울리는 부케를 쳐부셔야지 라고 하는 세뇌된 추억입니다. 우리는 늘 이 안보를 얘기할 때 이 몇십 년 동안 박정희 독재 정권 밑에서 몇십 년 동안 알게모르게 계속 세뇌되어 온 것들이 사실 작동을 하거든요. 저도 수원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 딱딱 막히는 것들이 그런 세뇌된 것들이 이렇게 장벽이 돼서 막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나이 든 사람들의 좀 한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상당히 거북스러워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여기에 그 제목이 수원 군공항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폐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을 제목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옮기겠다는 얘기고 그 옮기면서 상생을 도모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 없으니 네가 더 필요한 네가 가져가라. 네가 더 필요하니 더 필요한 네가 가져가라라고 할 때 상생이 되는 거지. 이게 전혀 다 서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디다가 옮긴다고 하는 것이 상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폐쇄를 주장하는 쪽에 이름을 올린 사람으로서는 좀 인사말하기는 좀 거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는 나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모든 갈등과 그리고 그 소탐대실이라고 잊어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군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를 이제는 이전이 아닌 폐쇄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더더군다나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진보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평화에 대한 방점을 두지 않고 이전이라고 하는 꼼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민주당 욕하려는 건 아니고요. 진보의 가치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시고 발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여기서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폐쇄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더 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관석 대표님이 아마도 그 고민과 말씀하신 내용들은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두 분의 고문님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홍진선 범대위 대책위원회 고문님이신데요. 그동안 지역에서 한 10여 년 넘게 활동을 계속 해오신 분입니다. 그 고문님과 함께 그 지역의 어르신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 멀리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참석해 주신 저희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유중발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발제의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 하기에 앞서서 함께해 주신 분들하고 같이 앞에서 기념 촬영을 먼저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가지고요 앞으로 좀 같이 모여서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그냥 앉아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뒤에 일어나서 가지고 뒤에로 이렇게 같이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진행은 자장을 맡으신 김현정 집행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오늘 제가 자장을 맡았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3개의 발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3개의 발제에 각각 15분씩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확보하고자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발제로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님, 정호영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정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수원 공공항 이전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정책 토론회에서 제가 이제 또 발제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수원 공공항 이전 법안, 그러니까 지금 발의되어 있는 그 법안에 한정돼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이제 검토했던 바를 이제 나눠드렸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연역적인 이제 측면에서 이 군공항 이전법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발의되었던 법률안 중에서 이제 그 제가 본문에도 써놨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이 바로 김진표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입법안 이제 그 법률안으로서 발의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품게 된 생각과 의견을 함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그 제가 여기 지금 이제 그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제가 적절하게 페이지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11대 국회에는 이제 그 공항과 관련된 법들이 참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법이라든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법이라든가 광주 군공항 이제 이전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마련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그 군공항 이전법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그 뭐 일부 개정안들이 이제 여러 건 발의됐지만 이제 실제적인 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공항 이전법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법은 아니고요. 이제 2012년부터 시작됐던 19대 이제 국회에서 처음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정 전후로 이제 이 군공항 이전법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발의된 이제 법률안들을 이제 그 대표 발의 의원님들의 이제 이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일 많은 분이 이제 수원의 김진표 의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군공항 이전법만 관련해서도 3건이고 이제 수원 군공항 이전 법안까지 합치면 이제 4건을 지금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제정될 때 발의하셨던 법률안 그거를 이제 2012년 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8년에 이제 제안하신 안인데 그건 2018년 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 이제 제안하셨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법안 이 4가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입법 과정의 기능과 기술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한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미 만들어진 이제 법률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 저희에게서 사실 주된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은 이제 일단 이제 국회라는 이제 헌법기관에서 만들어진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나려면 단순히 과수가 아니라 6대 3이라는 가중된 이제 다수결을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을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뭐 헌법재판소를 가든 뭘 하든 이렇게 고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전에 제대로 살펴보아야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법 과정이란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문헌들을 찾아봤을 때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 형성부터 국회의 최종 의사 결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이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만 의미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 과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양화된 의견을 조정하고 관리해서 그것을 입법에 반영시킴으로써 갈등의 처리와 정치 사회의 통합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그런 갈등 관리 및 사회 통합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 과정은 국민의 참여로서 입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 법령이 실효성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기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정치적 의도를 이제 어떤 이제 법적인 틀로 이제 잘 녹여내는 그런 이제 입법 기술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체계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는 부분에 걸쳐서 써 있지만 동일하거나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그러니까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헌법적 요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합헌성의 원리는 뭐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제 비록 이제 국회에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헌법 평등의 원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입법의 결과가 사회 일반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규범력이 발생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원리나 이제 기능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김진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4건의 법률안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2012년안은 이제 그 수원 지역의 다른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군공항 소재 지역 의원들과 함께 이제 그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입법의 주된 목적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요. 군 공항 주변 지역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언급하면서도 부수적으로 이제 군의 국방력 증강이라는 것을 같이 언급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이제 이분만의 이제 이제 뭐 사안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다른 광주나 이제 뭐 대구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제안됐던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적어두지 않았지만 결국 이제 이 문구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것이 제정되는 이제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군의 국방력 증강이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제 어떤 뭐 주민들의 민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권익을 이제 수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결국엔 이제 제정안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김진표 이제 2012년 안에서 보면 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열거를 해놓긴 했는데 이제 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3번이라고 이제 써놓은 부분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제 대안이 마련돼서 이제 이제 국방위원회로 올라왔는데 이제 김진표 의원님이 이제 전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무분별하게 군 공항에 대한 이전을 요구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수원 군공항 기준으로 하면 수원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할 때 대체 부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이제 이전을 건의하도록 이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분별하게 군 공항에 대한 이전을 요구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대체 부지의 소관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어떠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자체장의 의무로 부여하면 오히려 일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대체 부지의 주민들이 연일 반대 데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부의 지원에 따르는 부담만 더 커지는 갈등을 자꾸 증폭시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결국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놔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인 추진에 방해가 된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번 국회에서 있었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법 제정에 앞서서 이제 대구와 이제 그러니까 대구시장과 이제 경북도지사가 이제 어떤 이제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런 이제 사안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을 잘 이제 타결을 해서 이제 신공항 이제 마련을 이제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놔서는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틀린 예견이었고 그리고 제가 뭐 여기 굳이 적지 않았지만 대체 부지 주민들이 연일 반대 데모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대체 부지 주민들을 그렇게 고려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부분 보시면 이제 김진표 위원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전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17조부터 21조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밑줄 쳐놓은 이전 주변 지역 종 부지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 사업에 관한 특례라고 하는 이제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삭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왜 있었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국엔 사실은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종전 부지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 법 자체가 지금 사실 이전 주변 지역의 어떤 이제 감수해야 될 그런 피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상하고 그에 따른 행정 특례를 보장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굳이 종전 부지에 추진하는 산업 단지 및 공업 용지를 언급하신 것은 사실은 이 군공항 이제 이전을 어떤 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수원시의 어떤 발전과 팽창이나 이런 것에 조금 이제 좀 이제 경도되어 계셨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2012년 이제 그 김진표 의원안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제 그 군공항 이전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2018년에 다시 이제 그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기 방과로 1번 맨 하단 부분 보시면 이제 그 국방력 강화라는 부분이 이제 결국 제정안에서 빠졌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그 군공항 이전법에 이제 목적 규정을 이제 추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군공항 이전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의 주민의 복리 증진이나 목적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저는 이렇게 국방력 강화라는 것이 이 법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수원과 화성의 관계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그 이전 부지로 이제 수원이 이제 점찍고 있는 그 화성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이제 가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맞서는 이제 가치로서 이 국방력 강화라는 것을 놓고 함께 저울질을 했을 때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화성시대의 얘기 다소 제한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의도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 보시면은 이제 그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 이 군공항 이제 이전과 관련된 것을 이제 논의하자 이런 부분을 뭐 정말 많은 이제 그 규정들을 이제 그 두시면서까지 포함을 시키셨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라고 써놓은 제가 그 문단에 제 의견을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 제 국방위원회에서의 발언에서의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 지자체나 이제 주민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다시 이 공론화 이제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민 대표들이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이 가능하다고 이제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이전 하셨던 그 말씀과는 저는 좀 모순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 중시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수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제한을 간수하게 될 당사자의 의견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 그러니까 또 화성시 안에서도 화성시 전체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것이 이전된 그러니까 뭐 화성시든 어디든 어쨌든 이것이 이전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그 수용성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전체 지자체 내지는 인접 지자체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이제 수기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수기 과정 자체가 이제 국무총리실 이제 주관으로 이제 실시되어서 이제 그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결국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과로 3번 부분 보시면 2018년 뭐 여기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도 시간도 부족한 그러니까 모든 절차마다 다 뭐 며칠 이내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률로서 모든 행정 절차마다 기한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뭐 극히 드물다고 조심스럽게 썼지만 사실상 너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실제로 법률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 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시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훈시적 성격에 이제 불과하다고 판단을 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권력 분립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행정부나 내지는 그러니까 중앙 정부든 이제 지자체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정권을 갖고 판단해야 될 사항을 이제 국회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 기간을 한정한다든가 하면 그 행정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소 합헌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훈시적인 이제 그런 성격에 불과하다 이제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렇게 지금 많은 절차에서 각각 이렇게 정말 협소한 이제 일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결국 훈시적인 이제 규정으로밖에 판단이 안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법률에 이렇게 써 있으면 또 이거를 또 이용하고 싶은 측에서는 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왜 빨리 안 하느냐면서 압박을 이제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훈시적인 규정의 성격을 많이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2018년 안에서는 30일 이내에 이제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안 하면 유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 굉장히 전례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청을 할지 말지 이것은 사실 지자체장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부분이거니와
사실은 그 지자체에서 뭐 이게 뭐 유치를 찬성하는 척이 과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자체장이 판단하기에 한 70대 30 정도란 모르겠는데 51대 49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은 거의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자체장께서 나의 정치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건데도 굳이 그거를 이제 의제를 하는 것은 저는 여러모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8년 안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가 이제 이건 사실 법안 소위도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폐기가 됐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이제 그렇게 폐기가 돼서인지 사실은 이제 거의 그 임기 시작하고 거의 곧바로 이제 2020년 김진표 의원안이 이제 발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내용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8년부터 20년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을 이제 보완하거나 내지는 수원 시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성시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좀 더 하다못해 화성 시민들이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안을 낼 수도 있었는데도 이제 그런 과정이 전혀 이제 엿보이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이제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검토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말로 이제 완곡하게 좀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 군공항 이제 특별 법안까지 이제 2023년 11월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요.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이제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법률안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법과 사실은 거의 같은 이제 문헌과 체계를 갖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 사이에는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의사가 일치한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단지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법안인데 수원 군공항과 관련돼서는 사실 화성과 수원 사이에 지자체 간에 또는 주민들 사이에 어떠한 이제 의사 일치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그런 의사의 일치가 있는 것을 전제한 이제 그 법률안으로서 너무나도 이제 그 정당하지 않은 이제 법률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화성시의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결과를 마련하지도 아니한 채 그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그런 부당한 입법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이제 화성시의 이제 자치권을 침해하고 또 화성시 주민들을 명백하게 차별 취급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리한 이제 그 법률안은 결국 관련된 주민들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내용을 더욱 수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오히려 조장하고 이것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 화성 시민들 중에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이제 거의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발제문 준비하면서 또 보니까 이제 지난 국회 마지막에 또 예산에서 이제 이 수원 군공항 특별법안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경기 남부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그런 예산이 기어코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됐던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에 이제 그 김진표 의장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의정 활동은 이제 지속하실 수 없어서 다시 이제 이런 의원안들을 직접 발의하시지 못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이제 똑같이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민주적이나 자치적인 관점 그리고 제가 여기 적지 않았지만 사실 아까 그 유미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화성이라는 곳이 오랫동안 어떤 이제 그 군 공항이 이미 사실 있어 왔던 이제 그런 지역이라는 측면도 아주 간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부당한 법률안이 이 입법 과정에서 잘 되어진 그런 다음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입법의 기능과 과정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이제 입법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갈등 관리 그리고 정치 사회의 통합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제로는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님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신공항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원 군공항 이전만으로는
뭐 경제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 국제공항이라는 것이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 타당성도 고려가 필요해서 오늘 그러면 정말로 경기도에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제 발표는 제가 이제 군 공항 관련은 제가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제 물류 측면에서 경기 국제공항의 건립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항공산업의 개요는 이제 간단하게 2, 3분 정도로 끝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이 과연 물류 측면에서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는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공항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제 폐쇄된 게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게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가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무슨 말이냐면 저 밑에 보시면은 지금 항공화물의 비율이 가액 금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입니다. 그런데 물류 측면, 중량 측면에서는 불과 0.2%입니다. 이거 뭘 뜻하느냐? 우리 물류 산업은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중량이냐 부피냐 이 스페이스 가지고 우리 때문에 화물의 부가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항공산업의 화물은 0.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금액으로서 뭐 반도체가 어쩌니 이런 거는 별 의미 없다. 다음 장. 그래서 이건 이제 품목이고요. 저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항공화물의 특성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항공 노선을 화물 쪽으로 보니까 7개가 일본, 중국, 동남아입니다. 불과 3개, 뉴욕과 프랑크푸르트하고 그 3개만이 항공화물의 국제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선이다. 즉 70%는 근거리 항공기, 즉 LLC라든지 이런 거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이제 거를 보여줍니다. 다음. 여기 이제 공항부 이제 취급 현황이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팬데믹 3년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물동량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작년에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그 물동량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팬데믹 이전에 연간 400만 톤 약간 넘게 운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300여만 톤을 이제 수송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횡보하고 있다. 물동량을 이거 보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그동안의 여객이나 화물의 수요 전망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동량을 전망할 때는 경제 성장률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몇 %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OECD, IMF 뭐 여러 가지 월드뱅크가 예측한 성장률이 보통 뭐 한 3%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가 물리 참고하십시오.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팬데믹 즉 2022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 좀 회복이 됐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다음이요. 이제 공항별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양양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BBC 방송이 유령 공항이다라고 얘기한 양양 같은 거의 뭐 유명무실한 뭐 고추 말리는 뭐 무안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항 건설의 실패 사례입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화물이 말이죠. 2018년에 화물이 불과 27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2017년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10배 이상 돼 있죠. 그러니까는 한 10분의 1로 이제 거의 이제 이 여객기 자체가 뜨질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면요. 화물 전용기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여객기의 벨리 밑에 언더덱에다가 화물을 싣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DHL이라든지 UPS, FedEx 같이 뭐 화물기 전용기를 한 2,000대 가지고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불과 20여 대밖에 없습니다. 화물기가.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제 여객 있고 저는 이제 화물만 얘기해서 보시면은 2018년에 416만 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바로 직전이죠.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객과 화물 다음 장 넘겨보세요. 화물의 이제 운송 실적입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다음 넘어가십시오. 요것도 이제 공항 순인데요.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전체로서는 8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개별적으로 따지면 화물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 4위입니다. 상당히 저 화물 쪽으로는 인천공항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국책 사업으로서의 공항 건설이 있고 지자체가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포천공항 제가 그 포천공항도 제가 인터뷰도 해가지고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일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추진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항상 물류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책 위반자들이나 이제 지자체들이 물류를 집어넣어야만이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물류를 잘 모르면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기세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부울경,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죠. 부울경 쪽에 이제 여객의 항공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또 물류를 끼워 넣어야 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하는 거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화물 21만 톤 화물 터미널 뭐 1만 스퀘어미터 이렇게 건설하기로 이거 물류를 집어넣어야 뭔가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이제 지자체별로 물류를 다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우리가 저 허브앤스포크 허브 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좀 이제 약화될 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십시오. 이것도 넘기십시오. 자 이제 울릉공항은 저는 이 생각 개인적으로 울릉공항은 BC 분석을 떠나서 필요할 수 있겠다 관광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아주 소형 비행기 아주 작은 50인 이하, 뭐 80인 이하로 뭐 바꿨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으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제 경기 여기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 관광 물류 산업 연계 쪽으로 일단 왜냐하면 이제 여객만 가지고는 타당성을 이야기하기가 좀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류 쪽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연구용도 다 보고서가 됐고 이런데 지금 이제 서로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이제 의견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이제 결사 반대하는 게 이제 화성시고 이제 환경 측면이라는 뭐 물동량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신 거고요. 이제 수원시에서는 이제 군공항과 결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군공항 공항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이 경기국제공항들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매우 잘못된 거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번 이 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토교통부가 원래 주무부처인데 국토교통부가 국가의 이런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건설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90년도에 교통부 시절에도 별로 이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어요. 90년에. 그 뒤에도 국토부에서는 끊임없이 뭐 항공, 철도, 도로, 해운 다 해운은 이제 해수부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쪽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용역보고서에 보시면요, 제가 용역보고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제 서운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은 수천억이 들어가는 국제공항 건설의 용역보고서가 불과 100몇 페이지다. 저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체가.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있는 수요 전망, 제가 물류 41년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 41년 동안 공공기관, 민간기업 뭐 다 있어봤는데 도대체 저게 어떤 데이터를 원시대를 가지고 시작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유의성에, 신뢰성에 약간 좀 회의를 갖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면요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반도체 자체가 워낙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중후장대 이미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류가 아무리 많이 물동량을 CJ 대한통이 처리해도 물동량 전체는 크게 늘지 않습니다. 왜? 물건이 자꾸 작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아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중후장대만 생각하시면은 물류가 굉장히 커졌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류별로 이렇게 물동량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는 별로 커지지 않았다. 특히 항공 같은 경우는 더 첨단화되고 초소화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8년에 팬데믹 이전에 416만 톤으로 피크죠. 지금 보십시오. 작년에 회복됐는데도 여전히 그 밑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항공 화물이라는 게 그렇게 급증하고 이런 분야가 아닙니다. 다음. 여기도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금액은 말이죠. 2010년하고 20년 10년 동안 금액이 좀 늘었죠. 한 1.8배. 그러나 중량을 보십시오. 중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금액으로 1.8배가 늘었는데 중량은 줄었다? 저걸 뭘 뜻합니까? 아, 이게 중후장대에서 경박단소로 바뀌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항공기의 스페이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공 운임은 스페이스로 받습니다. 중량이 무거우면 중량으로 받고 부피가 무거우면 부피로 받아요.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은 아무리 그게 몇백 조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만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공항을 짓는 캐파가 뭡니까? 인프라가. 중량과 부피죠. 그렇죠? 비행기 사이즈도 그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하는 나라가요. 제가 얘기했죠. 1위부터 10위까지 7개가 동남아하고 일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제공항이 신규로 필요할까? 청주도 국제공항 한다고 그러죠. 김해도 있죠. 김포도 있습니다. 그렇죠? 새만금도 생기겠죠. 가덕도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반도체를 나르기 위해서 굳이 화성의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면은 니어쇼링, 즉 캐나다, 멕시코에서 가져온다. 이제 중국 싫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한국에서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합니다. 니어쇼링. 그다음에 뭡니까? 프렌드 쇼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우방국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쇼링.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텍사스 이런 주에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쪽 배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전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뭘 날르죠? 이제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서 항공은 갈 게 없죠. 우리나라에서 갈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인하우스. 미국은 자기 스스로 제조국이 되려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한중일에서 가는 이런 물량은 줄 수밖에 없다.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 얘기했지만은 이 공항을 건설하려면은 최소한 어떤 규모가 돼야 돼요. 이 물동량이죠. 이 물동량에 대한 수요죠. 공급은 인프라입니다. 공항이죠. 수요는 이것을 이용하려는 화주입니다. 삼성전자, SK, LG, 그렇죠? 현기차.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가 항공기 스페이스를 만약에 지금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항공운송 못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인천공항 캐파가 앞으로 또 확정이 돼요. 지금 확정되면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동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막연하게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그럼 원래 이제 막연하게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연구 용역에 보시면은 수요 예측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잘못되면 결과의 BC 분석이 2가 넘었다? 그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게 어떤 원인으로 2가 넘었지?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국, 미국, 대만, 일본, 독일, 베트남 순으로 지금 물동량이 되어 있습니다. 저 금액 순으로. 그러면 저 순으로는 원거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원거리는 미국, 독일밖에 없어요. 결국은 대부분은 중국, 일본, 동남아가 반도체 수요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시면은 low cost carrier, 그렇죠? 이
LCC 항공기로 얼마든지 된다 그죠. 지금 저 에어프레임이라든지 지금 막 새로 막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김해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지금 이런 국제공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커버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공항만 철도, 도로, 인프라 시의 타당성 조사하고 BC 분석을 거쳐서 됐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적자예요. 그래서 국가 돈, 지자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슨 인천공항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경전철이라든지 무수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호주의 맥커리 자본이 알짜배기 다 해가지고 MRG 받아가지고 다 돈 벌어먹고 말이죠. 우리나라를 통해가지고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국책 사업도 이렇지만 민간이다. 만약에 이 공항을 민간 자본으로 들었다. 그럼 민간은 반드시 수익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어떤 계약을 하게 됐어요. MRG는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MRG와 유사한 것들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자체 돈은 다 혈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혈세가 되겠죠.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이 18년 동안에 정부가 지자체가 지급한 MRG가 말이죠. 무려 5조 6,700억이에요. 이 돈이 맥커리 자본을 비롯한 여러 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자본들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통연구원, 코티죠,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죠, 철도기술연구원, KRRI죠, 그 다음에 저기 국토개발원 이런 4개 국제기관이 그동안에 신뢰성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 예측이 안 맞았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뭐 10분의 1 지금 저기 뭡니까? 지금 몇 호선입니까? 그것도 수요 예측을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저기 좀 뭐죠? GTX 그렇죠? 그것도 뭐가 뭐 이제 핑계는 되겠죠. 하지만 일단 수요는 늘 부풀려진다. 거기에 근거해서 BC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돈을 투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민간 자본 공항에 국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타가 원래 500억 이상의 사업 규모와 300억 이상의 국가 재정이 들어갈 때 예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면제를 다 하니까 나도 슬쩍 껴가지고 면제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저는 상당히 좀 설령 법안이 되더라도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공급망 불확실성과 이제 수출 물동량이 증가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해양수산부에서 너무 항만을 많이 전화가지고요. 지금 서로 제사각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공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공항을 만들면 기존에 있는 공항의 물량이 줍니다. 이걸 갖다가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총 수요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네에 카페가 한 개 있었는데 갑자기 100개가 생겼다 그러면 파이를 100분의 1로 쪼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 인천공항도 있고 뭐 청주공항도 있고 뭐 앞으로 뭐 서산도 생기고 많이 생기는데 이런 카니발레이제이션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공항이 이렇게 BBC에서도 뭐 유령 공항이다, 뭐 고추만 이런 공항이다, 뭐 중요한 건 뭡니까? 중앙일보의 논설위원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양양공항을 지어놓은 그 정책 책임자들이 지금 뭐 하는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전에 90년에 교통부에서 이미 동서해안 신국제공항 타당성을 했었어요. 이때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 이제 양양공항 사망 선고 내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양공항이요 KTX가 강릉이 연결되면서 이제 일일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화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해국제공항, 그다음에 제주공항 빼놓고는 재기능하는 공항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항이 우리나라 규모, 우리나라 인구 수라든지 우리나라의 이 국토 면적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지자체의 장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그 표를 시켜서 자기 주민들의 소원 사업, 그렇죠? 소원 사업이죠. 그러나 그 소원 사업을 들을 경우에는 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토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산업에 왜곡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물리 전문가로서 41년째 제가 물류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많이 하지만은
이건 아니다. 활동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세밀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이런 분석과 여러 가지 이런 검토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수원시에서 수원에 있는 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제대로 만약에 연구용역을 했다면 물류의 최고 대학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인천대 동문물류대학원 첫 번째죠, 우리나라. 두 번째 인하대 물류대학원, 중앙대 물류대학원. 이 물류대학원에 연구용역을 맡겨가지고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수원에 있는 수원시가 수원에 있는 대학에 이걸 맡겼다? 연구 용역 보고서가 무려 100 몇 페이지, 저는 한 1000페이지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너무 어설펐다. 어설펐기 때문에 그동안에 법안이 3번이나 폐기, 이제 이번에도 되겠죠. 폐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여기 뭐 인벌브는 안 해봤지만 오늘 처음입니다만은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제 공항으로서의 화성 쪽이든 뭐 수원이든 이것은 제가 인천공항을 더 확장하고 더 키우고 또 김해공항이라든지 다른 공항을 더 키워야지 괜히 만들어가지고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을 이것을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공항 건설,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한 명쾌한 이 발제 감사합니다. 41년 물류 전문가로서의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 같아서 기쁘고요. 세 번째 발제로는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발전을 위한 해법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장동빈 집행위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장동빈입니다. 이 발제를 쓰면서 이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고유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원군공항 이전 논란, 이전 논쟁, 뭐 이전 갈등,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전 사업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그 논쟁이 아니면 논란이 갈등이 시작된 시점이 수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999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수원시 모 시의원께서 지역 주민들 한 6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식구로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서명부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3년 김진표 의원이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에 2022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2024년 총선까지도 이 논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발제를 시작하면서 어쨌든 이 최소한 이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논쟁 논란인데 2024년 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좀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됐던 수원군공항과 그다음에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일반 현황들, 그다음에 과거 논란이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좀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는지, 종지부를 지을 수 있는지 상생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군공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시절에 건설된 공항이고요. 1954년에 국방부로 한국군으로 이양이 돼서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기종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태역 기종이죠. F4, F5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 뭐 중반기 되면 다 퇴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화성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지자체 합하면 벌써 한 220만 인구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쭉 가장 문제가 많았던 소음 문제를 보면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법적은 아니고 75에클 이상 소음 피해를 받고 계시는 주민들이 수원하고 화성 합하면 2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뭐 법 제도가 된 적이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시작을 하면서 국가가 군소음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소음 보상법에 의해서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40억 정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에게 한 60억 정도 현재 보상액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보니까 엄청 크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지역 주민 숫자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지역 주민당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지금 소음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여전히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을 해왔다라고 하면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면서 늦게나마 국가가 군소음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의 시작점이나 골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이후 공공항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미군에 대한 사고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전히 퇴역 기종인 F4나 F5에 대한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성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항공탄약 저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미항공 탄약 저장 관리 양해각서에서 매그넘이라고 하는 양해각서에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항공탄약이 보관되어 있는데 워낙 그 주변이 개발이 많이 돼서 인구 밀집도가 워낙 높아서 상당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난 2022년 4월 달에 그동안 한 110만 벌 정도 보관되어 있던 열화 우라늄탄이 미국 본토로 이송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공공항은 여전히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군사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랫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것처럼 수도권 우리나라의 북단에 있는 기지이기 때문에 3분 이내 작전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서는 실무장 훈련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심보안에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여기 출신 파이러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파이러트들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에서 현재 비행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공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군사력 순위가 보면 전 세계 5, 6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가 남북 문제, 남북 간의 군사력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30이 넘어가는 군사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더 크게 이제 이 공항 자체가 정말 작전 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의 유효 사거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평택이든 더 밑으로 화성이든 평택이든 더 밑으로 내려가도 실제로 이런 군사기지가 필요하겠나라고 하는 논쟁들은 새롭게 좀 불을 비추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전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 이전 사업만 보면 2013년 4월 달부터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의 계획으로만 보면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여러 논쟁 갈등 때문에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삽조차도 계획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종집을 좀 찍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는 선행 발주하신 분이 말씀을 하여 주셨지만 그동안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논란이라든지 공항개발 종합계획 논란, 그다음에 공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 논란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평가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란들은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면 뭐 지방자치 시대 아니면 뭐 참여민주주의 시대 이런 조금 그 철학적인 근거 뭐 선의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었는데 이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해당 시군의 시장께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반대를 하게 되면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개정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 제8대 지선 때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경기 지역의 뭐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등 논쟁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 건설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2023년 11월 달에 관련된 특별법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말로 좀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막무가내인 사업인 거죠. 과거에 그 공공항 이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뭐 해당적 저희도 종전부지라고 표현하는 종전부지를 건설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해서 공공항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었지 있을 정도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었을 것 같은데 이 법을 내용을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포함됐고요. 여전히 뭐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항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포함했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폐기가 돼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매양리 습지보호 지정과 뭐 인근의 택지 개발 사업들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매양리 갯벌 습지보호 지역은 2021년에 지정이 됐고 현재 람사르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공항 주변에 대규모 택지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공공항 국가나 지방 정부가 공공항의 문제를 점점 더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과거 뭐 데이터를 좀 보더라도 1950년대에 수원시 인구가 8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122만이긴 한데요. 그 당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해당 군사기지 주변의 지역들을 그 민간인 국민들이 거주할 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게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면 현재 논란들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지 개발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수원공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염태영 당시에 경제부지사가 공론화를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발표하니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당시의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경제부지사가 이 공론화 과정에 인사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용으로 사진을 찍으시려고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에 심각한 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공론의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공항의 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처음에 시작점이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조사와 관련한 부분들을 차용해서 시도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할 때, 그 다음에 시도 차원에서 할 때, 시군 차원에서 할 때, 읍면 차원에서 할 때,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마다 결과는 완전 천차만별 달라질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기도라고 하는 공간적인 범위 내에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 공론 의제를 제대로 좀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5개의 공항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선 8기 공약들 까지 다 포함을 하면 신규로 건설 예정인 아니면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공항들이 9개가 더 추가가 돼서 이 좁은 국토에 과연 이 많은 공항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그 1월 10일 달에 발표된 그 세계 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글로벌 세계 위험 보고서 2024년판을 보면 극심한 기상 이변이라든지 기후 위기에서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장기 리스크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과거와 다르게 2023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이렇게까지 심각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보면 탄생하게 만들었던 그룹들의 의견도 2년 연속해서 똑같은 결과들을 예고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그냥 재생에너지 투자 가장 중요하다라고 기후 등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하나 정치경제연구소에서 했던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 총생산의 약 3.6%인 연간 한 78조를 매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2030년부터는 한 44조 원 연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런 조건들을 그대로 좀 도입을 하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신재생 에너지에 재생 에너지에 한 18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고 2050년까지는 7조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할까? 경기도가 그다음에 국가가 지금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제쳐둔 채 또 다른 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후 문제를 더 악화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공공항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폐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주변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환경을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나 좀 동떨어진 그 생각 같아서 현재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군의 종합적인 능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여줬던 군사력의 이 질적 요소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저희들은 한미 여러 가지 상호 방어 조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구 지역조 소파 협정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전에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홍지구로 이전했을 때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려도 여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들이 여전히 좀 논쟁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삼아서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론에서 평화네트워크 정국식 대표는 3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수원 전투비행장의 폐쇄, 어쨌든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원공공항이 질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 상황들을 보더라도 이런 대규모 전투 형태가 진행되는 것이 전쟁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 비행장의 폐쇄라든지 축소라든지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재배치를 통해서 폐쇄를 하고 수원
오산 공군기지에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갈등들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방향들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 속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지금 한 거의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들 처음부터 다시 좀 고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서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정말로 국가 그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서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찌됐든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고민들을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기본 방향들은 동북아 평화 번영, 그다음에 군축과 긴장 해소, 그다음에 군비 축소 등을 방향으로 좀 잡아서 공론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가나 국방부, 특히 국방부가 해왔던 부분들을 보면 과연 국민들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고려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제3의 공론위원회를 좀 설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래된 묵은 논란, 논쟁들, 이 갈등들을 22대 국회에서는 꼭 좀 종집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 발제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 제도의 정당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해서 새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금 그 종합토론으로는 4분이 준비하고 계시고 각 투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으로는요. 경기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국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저 경기환경운동연합의 황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무실은 수원에 있고요. 사는 곳은 성남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남에도 이제 하여튼 군공항이 있긴 하죠. 그리고 성남에도 비슷하게 이전에 대한 요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아마 비행기 운행 전투기나 이런 운항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소음은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고 지금은 뭐 거의 대통령 비행기나 혹은 이제 외빈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을 요구하긴 하지만 어디도 이전하자, 어디에다 짓자 이런 요구들은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같은 사안을 두고 좀 다르게 현재 좀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군공항은 사실은 저는 그 앞에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가운데 현재 뭐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도시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소음 피해와 비행기 추락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공항 이전 또는 폐쇄를 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특별법 제정 후 11년이 지났는데요. 수원 군공항 문제 해결은 진전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수원 군공항 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하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입니다. 소음 피해 등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크자 군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 군공항을 이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제공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제공항 건립이 목적이 아니라 국제공항을 군공항 이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수원 군공항 폐쇄는 전혀 다른 의제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국제공항 건립이라는 개발 사업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시민들에게 오히려 이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립은 필요하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어 보입니다. 앞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에 미국 정부로부터 약 9조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최근에 아리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사실상 아리백 이행이 어렵게 되자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공장 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100% 아리백을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굉장히 최근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항공화물 중에 반도체는 2.6%에 불과합니다. 앞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크기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설사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식의 막연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 국제항 건립을 특별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면제하고 이전 부지를 특정 지역으로 못 박아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법은 입법 폭력일 뿐만 아니라 이전 부지 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자치권 침해라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요술방망이인 양 특별법 추진은 제21대 국회에서 추진되었었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일부는 똑같은 법을 또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 11년간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해결책이 아니라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수원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짧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준비했다라고 하면 지금쯤이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입법 과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입법이 단지 법률을 만드는 기술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 행성부터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고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 관리하여 입법에 반영시킴으로써 갈등의 처리와 정치사회의 통합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설명이 저는 어찌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이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11년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법이 아닌 수기와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해결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과 하성 시민의 혼란과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기와 공론을 통해서 수원 군공항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으로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김주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공항 관련 전문가는 아닌데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제가 연구를 하고 만든 적이 있고요. 사판고판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 그런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불러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토론 주제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항과 같은 이제 대형 SOC 사업에서 예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또 예타 면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원 군공항 이전과 또 이제 국제공항 건설, 민간 국제공항 건설의 절차의 합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발제자분들께서도 발표를 해주셨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이나 뭐 철도, 도로 이런 대형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왜 예타를 거치냐? 국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적인데 국비를 어디다가 써야지만 국민의 효용이 가장 높아질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타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할 수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도에서 이제 이러한 예타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타 제도가 갖는 의미라고 보면은 불필요한 사업들, 정책들을
제동할 수 있고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순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해서 수송 수요가 뭐 100명이냐 200명이냐 이거를 맞추는 것보다도 사업 간의 비교 우선순위, 정책 간의 비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사업이라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들고 대규모의 이제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내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국가에서 다 지어주고 다 운영해주고 적자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너도나도 이제 요즘 같으면은 공항을 건설하고 국제공항 건설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타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과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타 면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수원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도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타 면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예타 면제에 대한 사유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뭐 국방에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재난에 필요하다든가 남북 교류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예타 면제 사업이 됐었는데, 2009년에 이제 개정이 됩니다.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박하게 뭐 사회 경제 대응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예타를 면제시킬 수 있다. 즉 국회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법률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즉 가덕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이제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든 어떤 것을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예타의 순 기능을 무시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지 절차나 예타까지 모두 다 건너뛸 수 있는 게 예타 면제로서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덕도 같은 경우가 지금 총사업비가 13조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3조 원이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대규모 공항의 입지나 규모 그리고 예타 면제까지 특별법으로 한 방에 처리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될 수 있다라는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모든 것들이 예타 면제로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유형권을 갖는 것처럼 이제 좀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이 지금 수원 군공항이든 가덕도 사례든 전부 다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즉 부족분을 정부가 이제 메워주고 민간 공항이라고는 하지만 민간 자본이 100%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족분을 이제 정부가 국고로서 메워주는 겁니다. 즉 민간 공항의 규모를 키우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로 되다 보니까 이런 예타 면제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간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항 이전 절차의 합리성입니다. 이게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11년도인가 21년도에 어떻게 보면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이제 발표된 내용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나 뭐 경기 남부 국제공항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예타 면제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게 정식적인 국제공항 자체가 정식적인 예타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타 면제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타라는 것은 일단 국가 상위 계획에도 포함이 돼야 되고, 예타도 받아서 경제적, 사회적인 타당성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상위 계획에도 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법으로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항 계획이라는 게 특히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건설하고 개항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질 없이 실행이 되려면은 당연히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여건 변화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표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항 건설이라는 게 뭐 활주로 하고 계류장하고 터미널하고 물리적 시설을 건설하는 거 말고도 항공기가 이제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주변 장애물도 없어야 되고, 이런 3차원의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련 주체가 협의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없이 어떻게 보면 입지선 자체가 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면 탄소나 우리가 이제 지금 탄소 배출량에 대한 얘기도 방금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공기 하나가 어떻게 보면 CO2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폭발적인 힘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선에 대한 항공기 운항 자체를 중지시켰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 규제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건데, 이러한 소규모 국제 공항들이 그런 환경 규제를 맞출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공항들이 이제 이미 항공기 운항 슬롯 자체가 이제 포화 상태인데, 새로운 이제 경기 국제공항이 생겼다고 한들 그런 공항들에서
경기국제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얼마나 되겠느냐에 대한 좀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도로처럼 하나 져놓으면은 이용자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SOC 시설물이 아닙니다. 공항은 크게 짓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그래도 운항하는 항공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즉 뭐냐면은 민간 자본인 민간인 항공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항공이 있고 LCC 항공사들도 있겠지만 해외에서도 이 나라의 공항을 이용하려는 항공사들이 이 공항을 이용하겠습니다라는 항공사들이 입점하지 않으면은 공항 자체는 그냥 하나의 시설물만 될 뿐이지 이용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뭐 항공사들이야 뭐 이용이 되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해외에서 온 항공사들이 김포나 인천을 두고 굳이 경기 국제공항에 대해서 항공을 굳이 하려고 하겠느냐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항공사는 공항은 무조건 크게 짓고 적게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사들이 얼마나 이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공항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1현에 1공항을 표방하면서 공항을 많이 지어서 한 100개 가까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국가 부채의 주요 원인이 1현 1공항에 대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경기 국제공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국제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누군가가 지표로 정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국제 민간 항공기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접근성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최소한의 국제공항 간의 거리 관련 지표는 100km 이상이 돼야 된다. 100km 기준으로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km 내에 이제 국제공항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도 현존하는 공항이 많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발제에서도 오늘 듣다가 느꼈는데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공항 수요를 가지고 접근성을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제살과먹게 이제 수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입지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정 계획인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서도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국제공항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항이나 철도 같은 경우는 한번 지어놓고 나면은 이게 수요가 없다고 해서 하더라도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힘든 것인데 이거는 이제 예타 면제나 어떠한 하나의 장치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제대로 된 검증이나 평가 그리고 제대로 객관적인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리적인 절차의 합리성이 느껴지는 정책 결정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예타라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도구로서 이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을 따져서 국가 정책을 하나의 심사 제도로서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법의 남용으로 인해서 이제 공항들이 이렇게 무후죽순하게 생기는 것에 심히 이제 우려가 표하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재정이 파탄이 난다고 하면은 공항 같은 경우는 한번 져놓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50년, 100년 가는 시설물인데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의 적자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세대, 우리의 자식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인데 이것들을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지금 이렇게 SOC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효율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차의 합리성이 담보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지의 선정 검토 그리고 예타와 관련된 이제 우려와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발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앞에서 뭐 다른 분들이 많이들 지적하셨는데요. 기후 위기적 측면, 환경적 측면, 또 이제 재정적 측면, 산업적 측면, 분들적 측면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좀 전에 앞에 김주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예타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9년도 1월달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발표했었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24조 원에 가까운 예타 면제를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두세 개씩 사업 추천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새만금 공항입니다. 그 당시 새만금 공항은 위치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타를 먼저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원래 부산시에서 처음 잡았던 게 7조 원 정도 예상했던 것이 14조 원까지 한 2배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신공항이 11조 정도 되는데 여기도 이제 예타 면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예타 면제 특례사 조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타 면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하고 그것이 경제성과 상관없이 반드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적 요구가 많았다면은 사실 수원 군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실 수도권은 예타를 하더라도 수도권은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분석이 한 60~70% 정도, 정책적 분석이 한 20~30% 정도, 30~4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동안 예타가 제도가 어떻게 형해화되고 있고 무력화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 이건 제가 3월달에 국회를 통해서 최근 3년간 예타 면제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이 있었고요. 예타 통과율을 봤습니다. 예타 통과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99%. 그래서 전체 최근 5년간 예타 통과된 사업이 97개예요. 80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예타 통과를 못한 사업은 9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타 제도 뒤에 보시면 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예타 면제된 사업이 163개에 106조 원입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보다 예타 면제된 사업이 더 큽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거는 국회 특히 정치 권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당과 야당 어느 정당에도 막론하고 어떤 정부도 막론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동안 예타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군데의 예타 제도의 예타 면제 조항을 다 집어넣게 됩니다. 소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 조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최소한의 분석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는 수원 군공항이 이전된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어떤 사업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국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집단들 문제에 가장 싹을 틔우는 데가 국회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 표를 제가 이제 올 3월달에 좀 분석을 하면서 대단히 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예타 통과된 사업보다 예타 면제된 사업의 건수와 예산 얘기 더 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대단히 씁쓸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수원공항에서도 그런 특례 조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좀 예타 기간이 좀 너무 길면 좀 줄이는 것들. 그것 또한 뭐 이거 기재부에서 언제 늘리려면 계속 늘릴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바꾸는 문제들이 제도를 바꿔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분석 자체를 면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접근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면제를 하는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습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이상환 대책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상환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그 구교훈 회장님과 김주영 교수님께서 공감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권재민이라고 헌법 1조에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2만 화성 시민이 반대하는 공항을 왜 국가가 또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자리에
오려면은 국방부가 그 예비 후보지를 우선 철회를 하고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 드린 거에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구교훈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5개 공항 중에 2개는 저 코로나 이후에 거의 정상적 궤도에 조금 못 미치게 올라왔고 10개 공항 중에 그 무안 공항이 한 1,068억, 양양 공항이 한 900억 정도 이렇게 5년간 손실이 왔는데 이 국가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특별법 발의자서부터 책임을 졌으면 이렇게 허무한 공항이 회장님 말씀대로 고추 말리고 그러는 공항이 설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정책 책임자까지 발의자 정책 책임자까지 끝까지 이 책임을 매겨야 되지 않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로 환수하고 그 재산이 그 금액이 모자라면 단두대에 세워서 뭐 즉결 처형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부감참실에도 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화성호 지킴이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정도 했는데 그 적합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13가지가 맞지 않고 대표적인 게 민간공역하고 중첩되고 제일 중요한 게 해수면보다 7m가 얕아요. 제방이 터지면은 다 침수가 돼요. 오성참사 모양 됩니다. 오성참사. 그런데도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국방부하고 수원시가 계속 우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3번째 그 도면은 이것도 제가 20점 비행장 서산 비행장을 다녀와 가지고 제가 이거 그린 겁니다. 이게 자 25m 반경 내에는 예지역이 없다고 그러는데 수원 비행장하고 화성호는 27km고 수원 비행장하고 오산 비행장은 19km예요. 근데 이게 의자에서 잠깐 일어났다 앉았을 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이전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라고요. 네 번째 자료는 이 국방부 가면서 국방부가 계속 얘기 도중에 왜 활주로를 이렇게 3번씩 변경했냐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활주로 변경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3번에 걸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해서 너들 그럼 거짓말하면 자료를 보여주고 너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래? 너들 그냥 파쇄기로 그냥 갈아먹는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 그 다음서부터는 3번에 거쳐서 자료하고 물증을 가지고 계속 해는 거예요. 자, 화성호에 우리 구교훈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화성호에 비행장이 오면 자, 인천공항이 40-50분대요. 청주공항이 40-50분대요. 그럼 이 화성호에 비행장이 되겠습니까? 자, 미국을 가려면 50명이 타고 가야 됩니까? 500명이 타야 돼요. 500명이 충원이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진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끝까지 군공항 특별법 발의자서부터 정책 책임자서부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국세가 낭비 안 되고 국가가 건전해진다고 봅니다. 자, 장발장이는
빵 훔쳐먹고 5년형을 받았어요. 자, 3번의 탈옥 끝에 19년을 살았어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이야, 우리 회장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제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도 뭐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하고 문서에 의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끔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메시지는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민간공항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마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저희 토론자나 발표자 분들에게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없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요. 수원군공항 지역 문제를 특별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제22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그 시작의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에 모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참석하신 분들과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마도 이게 지역에서 오시지 못했지만 그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유튜브 직접 화성신문에서도 지금 그 중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회 방송에서 저 국회 토론회 몇 번 와봤는데 국회 방송에서 토론한 거 준비하신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